자,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그 부분 이제 마무리를 지을 텐데. 그렇게 별 몇 개 뛰어들기도 하는 바람도 가만히 숨을 모으는 그 검은 아궁이에는, 그렇다면 이 검은 아궁이에 무엇들이 약간 들어가는 느낌이냐면 어떠한 순수함이라든지 어떠한 이상이라든지 어떠한 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 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숨은 생명과 연결되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렇다면 이 아궁이에서는 생성 쪽이 있어요. 근데 가운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빛이 모여 불타고 모든 빛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 보시면 모든 빛이 들어가서 불이 타버려. 근데 모든 빛이 다시 또 나와. 그래서 여기에서 어떠한 원리, 어떠한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요? 무엇이자 동시에 무엇? 소멸이자 동시에 생성인 거예요. 근데 소멸과 생성이 동시에 있으니까 표현 기교상으로는 어떠한 표현일까요? 그렇지, 역설. 이 사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까마귀 깃들었다 나란 자리에 검은 물은 몇 가지가 뻗어 있기도 한다 라는 것은 보시면 요 행을 기준으로 앞에 두 행과 뒤에 그 두 행이 위쪽에는 어떤 생명력, 밝음 이런 거의 이미지인데 뒤쪽을 보면 까마귀, 검은 울음, 검은색이야. 검은색은 혹은 죽음 혹은 아니면 이 느티나무의 어느 부분? 검게 타버린 부분. 그렇죠. 부정적인 요소. 그래서 요 둘이 서로 대비를 이루고 있죠. 왜? 요 가운데 거를 통해서 소멸의 이미지와 생성의 이미지를 다 갖고 있는 뭐니까? 아궁이 같은 곳이니까. 이 느티나무가.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발이 묶인 채 날아오는 새처럼. 자, 발이 묶였는데 날아오르네. 이것도 오케이, 역설적 표현이야. 근데 이 발이 묶인 채라는 표현은 발이 땅에 묶여있는 거잖아. 무엇의 모습을 상징을 해? 느티나무의 모습을 환기를 하죠. 느티나무의 모습을 환기를 합니다. 네,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날아오르는 새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날아오르는 새는 막 이렇게 날아올라 막 이제 위로 상승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 아까 전에 시에서 상승의 이미지 갖고 있는 게 뭐였어요? 그렇죠, 새싹. 그래서 새싹을 비유하면서 새싹이 가진 생명력에 대한 얘기죠. 새처럼 뭐뭐처럼 뭐뭐인든 뭐뭐인형 뭐뭐같이. 아니 그렇지, 지규법. 덕산리 느티나무는 푸른 날개를 막 펴들고 있다. 자, 이 푸른 날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새싹과 이어지는 거죠. 네. 푸른 날개는 뭐 이제 하늘로 날기 위한 그 신체 부위가 날개인데 나무에서 파란 날개가 나왔다라는 건 파란 새싹이 났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파란 날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새싹이 뿅 하고 나오는 걸 날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느티나무는 생명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생명이 끝났어, 끝나지 않았어. 생명이 지속되고 있어. 게다가 자신의 생명만 지속되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얘기한 뭐 낮에 새, 밤에 새, 다람쥐가 같은 다른 생명도 포용하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떠한 존재야? 성스러운 존재. 자, 그렇다면 네, 문제 간단하게 빨리 보도록 하죠. 4번 보시면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는 서리적 표현을 사용하여. 서리적 표현 있었어요? 없어, 꺼져. 자, 2번 나는 계절적 배경이 이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계절적 배경이 뭐였어? 나는 봄. 봄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상징성 가진다고? 생명력. 전반적으로 이 죽어가는 느티나무가 갖고 있는 생명력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사실 너무나도 간단하고 쉬운 문제이기는 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기를 바탕으로 가의 기억, 유리와 나의 니은, 아궁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가의 화자가 창밖의 세계에 있는 너, 이 너는 아들이 되겠죠. 죽은 아들. 너를 만날 수 없는 것은 기억이 지닌 차단성에 기인한 것이고, 그렇죠? 실제로 만날 수 없는 이유는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와 어디가? 자, 공간으로 치면 안과 바뀌고 여기에서로 치면 이승과 저승이 되겠죠. 오케이, 좋아. 그 다음에 2번 가의 화자가 밤에 홀로 유리를 닦으며 소통을 시도하는 것은 기억이 지닌 투명성으로 인한 것이었겠군. 그렇죠? 차단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지만 동시에 뭐가 가능해? 유리창 밖을 통해서 그 너머를 볼 수 있어.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유일하게.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나의 고목이 발에 묶인 채 하늘을 밀어 올리는 모습에서 아궁이가 지닌 소멸이었어요. 하늘을 밀어 올리는 건 상승의 이미지로 생명력이었어요. 생성이었어요. 답은 3번이 되겠죠. 소멸에 있으면 시커멓게 불타야지. 그렇죠? 6번 자, 보기를 바탕으로 아래의 탐구과제를 수행한 결과에 대한 판단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지마 탐구과제 이런 개인장 볼게요.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 여러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가와 나는 서로 대응되는 지점이 많다. 모든 별 토론을 통해 두 작품을 함께 감상하며 대응 요소들을 탐구하여 그 결과를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알아서 정리하지. 자, 탐구 결과를 보면 A, B, C 부분이 있는데 A 부분의 그 표현상 특징, B 부분의 표현상 특징, C의 표현상 특징만 확인을 해서 그게 작품 어디에 있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A. 행위의 반복을 통해 주제의식을 드러낸다. 반복이 나오는 부분. 가에는 어디 있었죠? 이거 지문 보기, 선지 보기 전에 아예 우리가 확인을 합시다. 행위의 반복. 뭐가 있었어? 가에서는.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그 다음에 나에서는. 아궁이에서 자꾸만 잎사귀를 꺼내다. 자꾸만 꺼내잖아. 계속해서. 그렇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B. 역설적 표현. 가에서 어디 있었어? 역설적 표현. 외로운 황홀한 심사. 그 다음에 나에서는요. 그렇죠. 모든 빛이 모여 불타고 모든 빛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C. 비유적 표현을, 비유는 너무 많잖아. 자, 그렇다면 밑에 선지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가, 지우고 보고, 있지? 꺼져. 나, 자꾸만 있지? 꺼져. 3번. 외로운 황홀, 있지? 꺼져. 자, 4번. 산새는 화자의 품을 떠나버린 작고 연약한 자식을 비유한 것으로 제가 아까 전에 마지막 부분에 얘기를 해드렸어요. 작고 연약한 존재. 그리고 곁에 계속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금방 떠나버린 존재. 그래서 화자의 상실감을 형성하고 있다. 맞아요. 남은 건 5번인데 날아오르는 새는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고 있는 느티나무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까지는 맞아. 근데 뒤를 보면 죽음도 기꺼이 지금 얘 죽었어요? 네, 느티나무 안 죽었어요. 네, 생명력과 연결된다 그랬어. 답은 5번이에요. 죽음을 지금 막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니야. 번개 맞았으니까 죽어야지. 아니에요. 번개 맞았어도 시커멓게 타버렸어도 무엇을 생명을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입시다. 자. 역시 초반에 임팩트 주기 위해서 목소리로 갖다가 오버를 했던 게 이렇게 회백이 왔어요. 가버렸어. 그래도 들을만은 하죠. 목소리 크기. 네. 되게 작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들리기 뭐야 얘들아. 들리기는 할 겁니다. 자, 요번에는 백석 시인의 선우사입니다. 백석 시인은 워낙 유명하죠. 네, 백석대학교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은 아니겠지만, 자, 어쨌든 그렇다라는 얘기죠.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완전히 저게 다 끝났을 것 같은데, 한번 누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기저귀가를 키우면서, 길렀던 우리 조카가 작년에 수능을 봤어요. 봐서 이제 대학을 가게 될 텐데 합격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예비번호만 떴었다라고 했는데 수학만 잘했어도
역시 우리 집안은 산수랑 안 친해요. 숫자랑 잘 안 친합니다. 저는 약간 숫자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래도 수능을 봤던 세대 혹은 아니면 뭐 수학 시험을 봤던 세대 중에서는 그 친구가 제일 수학을 그래도 우리 가족에서 제일 잘했어. 수학이 걔는 한 3등급 나오는 친구예요. 근데 이번에 수능에서는 4등급 나왔다라는 것 같은데 어쨌든 걔가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1등이었는데 저는 4등급 나왔어요. 걔가 안타까운 건 시기를 조금 잘못 만났다라는 느낌? 왜냐하면 저 때 그 점수를 맞았으면 그냥 대학에 생각 없이 그냥 안착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학만 그렇게 4하고 나머지가 다 1이라서 우리 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문과는 수학을 반영을 안 했었기 때문에 그냥 다 111로 갔다가 해서 서울대, 연대, 고대 제외한 모든 학교에 지원이 가능했어요. 우리 때가 그랬거든. 우리 때 같은 경우에는 문과는 언사외라고 해서 언어하고 사회하고 외국어하고 3개만 반영을 했었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만 제외하고 서울대, 연대, 고대는 다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들 중에서 뭐 예를 들면 경희대학교 한의학과라든지 아니면 중앙대학교 심리학과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학교에서 메인으로 밀어주는 되게 최상위 학과가 있어요. 그런 학과들도 제외하고 그런 학과들도 다 이제 전과목을 봤는데 그런 학과들 제외하고는 다 이제 인문 계열은 언사회만 보고 그 다음에 이과 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 과, 외만 봤어요. 그래서 그쪽을 노리는 애들 아니고서는 이과 애들은 거의 제일 먼저 버리는 게 국어였어요. 국어 버려도 어차피 반영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인문계 쪽은 수학을 버리는 애들, 수포자, 언포자 애들이에요. 사실은 이과 문과가 아니라 수포자, 언포자 애들인데 걔들이 그래도 그렇게 집중을 해서 그러면은 뭐 어차피 수학 버릴 거니까 수학을 해야 될 시간에 무엇에다가 이제 한 거냐면 나머지 과목에다가 한 거야. 특히나 이제 사회는 외울 게 많으니까 사회로 갖다 때려박아가지고 막 점수가 그렇게 나왔었는데 요즘은 사실은 그럴 수가 없는 게 다 잘 봐야 돼요. 그렇죠? 그나마 쉽게 얘기해서 그나마 버리는 과목이라고 할지라도 2등급은 나와야 되는 상황이야. 어떠한 최상위권 학교를 목표로 한다면 최상위권 학교라고 한다면 그냥 한 그 정도 될 거예요. 서, 연, 고에다가 서, 성, 한 정도. 그러면 이제 수학을 2등급 이하로 맞으면 빠이짜이찌엔인 거예요. 나머지는 1이어야 돼요. 세상에 봐. 난 그렇게는 못해. 수학이 절대 그 정도가 안 돼. 수학을 공부를 안 한 거 아니냐? 겁나 했어요. 저는 겁나 했습니다. 겁나 했는데 게다가 그 겁나한 그 증거가 뭐냐면 제 앞에 있었던 두 놈, 제가 졸업할 때까지 제끼지 못했던 그 두 놈보다 공식은 제가 더 많이 알았어요. 근데 센스가 떨어지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얘는 지들이 알고 있는 공식들로만 조합을 해서도 문제를 풀 수 있었어. 얘는 이 공식하고 이 공식을 넣어서 풀면 돼 라는 게 문제를 보면 걔들은 알았어. 그게 센스야. 수학적 센스. 나는 문제를 보면 뭘 집어넣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머릿속에 그 공식은 되게 많이 있는데 뭘 집어넣어야 답이 나오는지 몰라. 이거 끄죠? 아니네. 이거 아니네. 그러다가 시간 보내다가 이제 풀 수 있는 거는 풀고 그렇게 끄적끄적거리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보내면 이제 좀 점심 먹기 전에 살짝 좀 쉬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맨 뒤로 가서 노가다 문제 겁나 풀고. 지금도 노가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노가다 문제라고 해서 원래는 되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뭐 예를 들면 등비 수열이나 등차 수열이나 뭐 혹은 아니면 뭐 어떤 그 함수나 이런 거랑 관련되어 있는 건데 사실은 공식만 집어넣으면 금방 나오는 문제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육면체가 있는데 거기에 뭐 숫자가 요러한 그 규칙으로 갖다가 만들어져 있어. 그랬을 때 이 녀석들을 이제 하나가 있으면 그 밑에는 3개, 그 밑에는 뭐 이렇게 그 연결해서 이렇게 가는데 쭉 가서 38번째 줄에 있는 몇 번째 박스의 위쪽에는 어떠한 숫자가 올까? 예요. 사실 계산을 하면 금방이에요.
공식에다가 하면. 그러나 나는 모르겠고 38번째 줄까지 그리면 돼요. 시험 끝날 때까지 38번째 줄까지 그려. 그래가지고 하나씩 다 넣어보는 거지. 그러면 하나를 맞춰요. 그게 4등급입니다. 내가 풀 수 있는 거를 풀고 그 다음에 풀 수 없는 거를 끄적끄적거려다가 비슷한 느낌이 오는 녀석을 찍고 그 다음에 마지막 노가다 문제를 하면 그게 4등급이에요. 재수 없으면 5등급이고요. 찍은 게 좀 덜 맞으면. 그리고 재수가 좋으면 3등급도 딱 한 번 나와본 적은 있어요. 보통 4등급입니다. 그 점수가. 이제 앞장 보통 2장 정도를 풀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들을 이제 풀 수 있는 건 풀고 아닌 건 찍고 하고 이제 마지막 문제. 딱 그게 4등급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는 문제 몇 개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수학은 시간을 많이 주지? 이랬어요. 저는 이제 문제 그렇게 딱 해결을 해놓고 나면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남아요. 자야지 뭐. 자고 있으면 선생님이 와서 처음에 2학년 초까지는 저를 잘 모르는 선생님들은 모의고사 볼 때 수학 시간에 자고 있으면 자꾸 저를 깨웠어요. 근데 이제 2학년 2학기 들어가면서부터 모든 선생님들이 내가 어떤 놈인지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잘 안 깨웁니다. 왜? 어차피 쟤는 깨워서 보라고 하나 아니면은 지가 알아서 풀다가 자나 점수가 똑같아요. 네. 맨날 4등급이야. 어차피 수학 선생님들도 기대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랬었던 경우가 있어요. 젠장. 그래서 그 수학은 내가 노력하나 노력하지 않으나 점수가 비슷했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욕심을 버렸어.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욕심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이 성사에서 나오는 것도 내가 가지지 못한 어떠한 부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않는 화자가 포기를 하고 안분지족하는 삶을 보여줘요. 안분지족하는 삶을 보여줌으로써 나는 이 삶에 만족을 한다. 그래서 욕심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언급을 하는 작품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이 선우라는 게 단어가 뭐냐면 이 선자가 반찬이라는 얘기예요. 우는 소요? 소고기 반찬? 아니야. 소고기 반찬 아니야. 이 선이 반찬이고 우는 친구 우자예요. 반찬이 친구다라는 얘기예요. 왕따란 얘기죠. 어쨌든 왜냐하면 이 사는 이야기 사자죠. 반찬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한자 그대로 가면. 근데 왜 반찬이 친구라고 하느냐 하면 이 반찬과 내가 동일한 속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프로 혼밥러라서 그래요. 네, 친구가 반찬밖에 없어요. 네, 그렇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갈게요. 죄송합니다, 백석 선생님. 자, 보시면 낡은 나조반에 흰밥도 가재미도 나도 나와 앉아서. 자, 이 낡은 나조반은 요 낡은 나조반만 봐도 되게 고급진 이 식탁이 아니고 그쵸? 스칸디나비아식 그런 식탁이 아니에요. 되게 낡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여기서 딱 보면 소박한 삶 혹은 아니면 가난한 삶과 연결이 되죠. 을 보여주는 소재인 거야. 이 낡은 나조반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와져 있는 게 육척반상이 아니에요. 뭐하고 올라와져 있어? 흰밥하고 가재미하고. 식탁에 내가 올라와 있지는 않겠죠. 자, 그 부분에서 식탁에 내가 올라와 있으면 뭐 식인종 먹는 그 식당은 아닐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부분. 근데 맞아요. 그렇게 표현을 한 이유는 식탁 위에 올라와 있는 밥이나 가재미나 그리고 그 식탁을 대하고 있는 나를 어떠한 위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동등한 위치로 갖다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인 거야? 그래서 친구인 거예요. 자, 그래서 나와 앉아서 쓸쓸한 저녁을 맞는다. 쓸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요? 프로 혼밥러니까. 자, 그래서 쓸쓸하다라는 것에서 이제 화자의 정서를 확인할 수가 있죠. 아, 쓸쓸하구나 라는 거.
흰밥과 가재미와 나는 자꾸 이 셋을 엮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이기 때문에? 오케이, 친구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들은 그 무슨 이야기라도 다 할 것 같다. 자, 그 무슨 이야기라도 다 할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 숨길 것이 없는 그러한 사이인 겁니다. 엄청난 친밀감과 친밀감과 그 다음에 거짓 없는 관계이죠. 거짓 없는 관계.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친한 관계이다. 사실 아시다시피 제일 친한 친구는 서로 남의 욕을 같이 많이 해주는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죠. 보통은. 물론 이놈이 언제 내 통수를 때릴지는 모르겠으나 같이 누군가를 욕을 할 대상이 있는 한에 대해서는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서로의 약점을 서로 쥐고 있기 때문이죠.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는 그런 친밀한 사이인데 우리들은 이 부분 우리들은 서로 믿었고라는 건 믿음직스럽고라는 얘기예요. 믿음직스럽고 정답고 그리고 서로 좋구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서 뭐가 드러나냐면 흰밥과 가재미가 마치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나와 친구가 되는 대상인 것처럼 얘기함으로써 일단 의인화가 진행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 의인화를 통해서 이 대상에 대해 굉장히 무엇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친근함과 거기에다가 얘나 나나 얘나 그렇죠.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좋았어. 요게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이 C 부분 왜 이렇게 우리가 잘 어울리고 왜 이렇게 우리가 서로 거리낄 것 없고 숨길 것 없을 정도로 친밀감과 동질감을 형성하고 있느냐 하면 C 부분 우리들은 맑은 물 및 해정한 모래톱에서 하고 긴 날을 모래알만 헤아리며 잔뼈가 굵은 탓이다 라고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맑은 그 다음에 해정한이라는 표현을 볼게요. 맑은이라는 것, 해정한이라는 것. 그렇다면 맑고 해정한 정자가 이게 무슨 정자냐면 바를 정자예요. 되게 바른 그러한 모습인 거잖아. 자, 맑고 바른 모습이야. 뭐가 없는 거야? 어떤 거짓이나 혹은 아니면 뭔가 이렇게 구김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삶의 구김이나 아니면 뭔가 부정적인 의도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해? 두 글자로.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그렇지. 퓨어죠. 네. 자, 그리고 이 순수함이라는 개념은 색깔로 갖다가 했을 때 어떠한 색깔과 이어질까요? 아, 그렇지. 이 흰색에서 순수한 가치를 끌어낸 거야. 왜요? 밥이 무슨 밥이라고 그랬어? 흰밥이라고 얘기했어. 그 다음에 가재미도. 가재미 생선은 왜 이제 등푸른 생선 말고 가재미 같은 경우에는 흰살 생선이에요. 그래서 이 흰살 생선이 올라왔을 때 그 살 부분 하얀색. 그리고 이거는 제 피셜입니다만은 시인은 일단 제 피셜 들어가기 전에 원래 공식적으로 갖다 얘기하는 해석은 이 백석 시인이 이 시에서 내세운 화자는 욕심이 없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순수함 혹은 아니면 어떤 욕심 없는 존재, 무욕의 존재로서 그래서 흰색이야. 아무 색깔도 들어있지 않은 색깔. 그래서 이렇게 공통점이라고 합니다만 제 피셜은 백석이잖아요. 네, 저는 그렇다라고 봅니다. 네, 제 피셜은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그거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람, 좋은 한벌판에서 물따기. 자, 이거 한 명도 지금까지 이 수업하면서 대답한 사람이 없었는데 물따기 뭔지 아시는 분? 물닭은 알지만 물닭은 잘 모르죠. 물닭은 볶음면이고요. 자, 물닭은 뭐예요? 자, 오케이. 하나 또 나왔고 또 자, 파도 나왔고 장학 퀴즈가 아니에요. 자, 물에서 사는 닭이랑 비슷하네. 소금쟁이요? 닭이랑 비슷하다고. 자,
2-1번이라고 들었는데. 자, 보시면 닭은 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에 사는 새. 이런. 그거 흰 색깔. 네, 이거는 되게 시골식 표현입니다. 시골식 표현이에요. 오이. 그렇죠. 오리를 물닭이라고 얘기를 해요. 맛있어요. 응? 맛있다. 그 다음에 자, 이 물닭이 소리를 들으며 단잇을 먹고 나이든 탓이다. 이 단잇을 같은 경우에는 뭐 참이슬과 상관이 없는데 이 단잇을이라는 거는 그 좀 이거는 예전에 그 모티브를 갖고 온 건데 신선들은 뭘 먹고 살았느냐 하면 술이요? 술 말이야. 그 이슬이 참이슬이 아니야. 자, 어쨌든 그 이슬을 먹고 자라는 그러한 존재. 그럼 신선들은 사실 인간의 것에 욕망을 가지거나 욕심을 가지거나 아니면 뭔가 오염된 존재인가요? 아니면 그것들을 초월한 굉장히 초탈적인 존재인가요? 초탈적인 존재이죠. 그래서 단잇을 먹고 나이를 들었다라는 건 무엇을 부리지 않은 존재들이라는 걸 언급하기 위해서, 그렇죠, 욕심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나온 겁니다. 욕심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에 대한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마지막 외따른 산골에서 소리게 배우며 다람쥐 동무하고, 다람쥐 동무라고 그러니까 왠지 빨간맛 느낌인데 이쪽에 빨간맛 느낌인데 다람쥐 친구라고 쓰시지 왜? 자, 다람쥐 동무. 자, 어쨌든 동무하고 자라난 탓이다 라고 그 시 부분이 무엇을 전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나와 이 선우 간의 공통점인 거죠. 정확히 해요. 화자와 반찬들 간의 공통점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반찬들이라고 하긴 좀 뭐예요? 하나는 밥이잖아요. 밥과 반찬이어야지. 어쨌든 자, 반찬들 간의 공통점이에요. 뭐죠? 욕심이 없고 순수하고 그 다음에 흰색 이미지 이렇게 가져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시 마지막 부분. 우리들은 모두 욕심이 없어서 희어졌다. 우리가 흰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이다? 욕심이 없기 때문이다. 착하디 착해서 세과은. 자, 세과은이라는 거는 되게 억센이라는 평북 맞구나. 평안북도죠. 네. 아시다시피 백석 시인은 사실 그쪽 출신 분이세요. 북측 출신 분이시죠. 그렇다고 해서 빨간 맛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 세가는 가시 하나, 소나기 하나 없다. 생선 이 두 번째 거는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가자미에 대한 얘기예요. 가자미는 여러분들 뭐 요리를 해보거나 한 적은 없으시겠지만 생선의 가시 치고는 그렇게 막 세지 않은가 봐요. 네, 저도 뭐 요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나도 모릅니다만 보통 흰살 생선들은 뭐 가시가 세다거나 아니면 되게 복잡하게 생겼다거나 하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왜 이제 준치 같은 생선은 되게 저거가 나빠요. 해먹기가 나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준치 이제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이제 가시들 발라주잖아요. 근데 갈치는 바르기가 좋아요. 갈치도 흰살 생선인데 사이드를 빡빡빡 빼고 쓱 하면은 그냥 등뼈만 남고 이제 살만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말하는 가재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재미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거 딱 대가리가 아니라, 자, 어쨌든 이 앞쪽을 잡고 포를 쓱 뜨면은 나머지는 다 살이고 이 위쪽만 다 뼈예요. 오케이. 그래서 다 편해. 근데 이 빌어먹을 준치는 이렇게 쪼개도 가시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쪼개도 가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제일 많이 해줬던 준치를 먹는 방식은 준치를 이렇게 4등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르고 다시 그걸 이렇게 잘라서 가시 부분을 이렇게 배를 까듯이 까서 구웠어요. 그냥 그대로 오븐에다가 구웠어. 그러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느냐? 가시가 억세진 않아요. 근데 이제 너무 많아. 그러다 보면 가시가 되게 크리스피해져요. 그냥 가시째 그냥 먹는 거야 그냥. 겁나 크리스피해집니다. 겁나 맛있어 보입니다.
썩어도 준치라고 하는 이유는 알겠어. 생선 자체는 맛있어. 근데 겁나 고르기가 귀찮아 이거. 그럴 때는 네 통째로 갖다가 그렇게 해버리면 네. 역시 엉망하지 않아. 자 그렇게 가시 하나 소나기 하나 없다. 이 가시는 어떤 역할을 하기도 하죠. 여기에서 말하는 건 생선가시입니다만 그냥 가시라고 생각을 하면 상대를 찌르죠. 상대를 상처 입혀요. 상대를 힘겹게 해요. 근데 그게 없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어떠한 성격을 지녔다라는 거죠. 원만하고 유순한 성격을 지녔다라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너무나 정갈해서 정갈하다라는 건 올곧다라는 얘기예요. 올곧다라는 거는 뭐 세상의 부정과 타협한다 타협하지 않는다. 정의로움이죠. 정의로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욕심이 없어라는 거는 뭐 그냥 그대로 나온 거니까 쓸 필요가 없죠. 어쨌든 그 세 가지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나와 흰밥과 가재미가 네 공유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공유를 하고 있는 친구들끼리는 나누지 못할 게 없어. 숨길 것이 없어. 그래서 D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D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그 주제의식이 드러나는 부분인데 D부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들은 가난해도 서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들은 외로워할 까닭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누구 하나 부럽지 않다라고 해요. 요 없다 않다 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사용된 표현이 부정형 서술어를 사용을 함으로써 앞쪽에 있는 걸 부정하고 있어. 가난한 거 상관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거 부정적인 걸로 느끼지 않는다. 그 다음에 외로움 부정적인 걸로 느끼지 않는다. 그 다음에 누구를 부러워하는 것, 시기 질투하는 것, 그런 거 우리는 네,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누구를 부러워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때문에 외로워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네 가난해도 서러워하지 않는 지금 현재 만족하는 그렇죠. 안분 지족의 네 뭐가 드러나? 주제의식이 드러납니다. 이 뒷부분에서 주제의식인 안분 지족이 드러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흰밥과 가재미와 나는 우리들이 같이 있으면 세상 같은 건 밖에 놔도 좋을 것 같다. 이 부분 세상 따위는 밖에 놔도 좋을 것 같다. 우리와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죠. 내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세상이 우리를 니들 너무 가난하다, 니들은 욕심도 없니? 라고 해도 그딴 거 상관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 속세와는 떨어지려고 하는 영세적이요? 달관적. 그렇죠. 달관적 혹은 아니면 정확히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탈속적 네,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있다면 우리끼리만이라도 이런 순수한 존재들끼리 우리가 이렇게 동질감을 느끼는 존재끼리만 있다고 한다면 저 더러운 세상 따위 우리를 뭐라고 하는 세상 따위는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우사가 정리가 됐고 어머니의 그릇은 사실 굉장히 쉬워요. 같이 보도록 합시다. 보기 전에 9번 문제를 보시면 이 나 부분과 관련된 보기 박스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보기 박스를 보도록 합시다. 자동으로 지워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차피 뭐 다 1학년 어쨌든 경험해 보시고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은 되게 유한한 존재이고 유한한 시간을 부여받는 존재이다 보니까 사실은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사람은 사실 되게 부지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부지런하면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부지런하면 피곤하고 힘든데 사람은 누구나 24시간을 똑같이 하루로 부여받기 때문에 얼만큼 부지런히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되게 재밌는 게 저도 다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부지런해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짜예요. 왜냐하면 하루는 24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24시간 내에서 뭐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시간과 자야 되는 시간과 먹었으니까 내보내야 되는 시간과 잠깐 뭐 이제 어찌되었든 소화를 위해서든 아니면 이제 자다가 일어나서 부팅을 위해서든 그러한 자녀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것들 제외해 놓고 나서 결국 그게 맥시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의 전부잖아요. 그걸 내가 뭐 어떻게 정신과 시간의 방에 들어가서 늘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지런해지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게을러지는 데는 한계가 없어요. 게을러지는 데는 한계가 없습니다. 제가 백수 생활을 잠깐 해본 적이 있는데 잠깐이라고 하기엔 좀 길구나. 한 반년 조금 안 되게 해본 적이 있는데 백수 생활을 하면서 어떤 현상까지 가냐면 이런 겁니다. 누가 대신 숨을 쉬어줬으면 좋겠다 수준까지 가. 막 이제 있으면 처음에는 뭐 불러주는 사람 없으면 그냥 뭐 잘 씻지 않는다던가 하는 정도 혹은 아니면 그것도 처음에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해오던 게 있으니까 하루 정도 이제 씻지 않으면 다음날 에이 내가 찝찝해서 씻어요. 근데 그게 이제 1개월 되고 2개월이 되고 하다 보면 집 밖에 나갈 일 없으면 수도세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샴푸나 바디 뭐 저런 것도 사야 되는 돈이 들어가는데 나는 돈을 버는 게 없어요. 그럼 안 씻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안 씻게 돼요. 보통 이제 언제 씻느냐 하면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평일 동안에 쭉 안 씻다가 교회 가는 날 씻어요. 그렇게 되면 되게 재밌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게 샴푸를 대가리에다가 겁나 발랐는데 거품이 안 나. 기름 줘서 거품이 안 나. 그 정도로 약간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실은 밥을 먹는 것도 되게 귀찮아져서 하루에 한 끼 먹을까 말까. 제가 최대한으로 갖다가 먹는 거를 자제는 아니고 어찌됐든 못 먹었던 게 5일 동안 3끼 먹은 적이 있어요. 5일 동안 3끼. 그냥 먹는 것도 귀찮아. 정말 와 이거는 정말 배고파서 안 되겠다 싶을 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네, 배달의 민족이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라고 해가지고 시켜서 그런 거 먹은 거 제외놓고 나가서 먹기도 싫어. 내가 뭔가 해먹는 것도 싫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띵동 하면 놓고 가세요 라고 하고 이제 열고 나가서 픽업해서 TV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먹어요. 되게 게을러져요. 더 거기에서 시간이 지나면 하다못해 자기 전에 일어나서 불 끄고 다시 침대로 가는 것조차 귀찮아져요. 그래서 뭘 샀냐면 팅팅볼을 샀어요. 팅팅볼 2개를 사서 틱 던져가지고 스위치를 꺼. 왜 2개를 샀냐? 아니요. 1개만 사면 한 번에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좀 낮잖아. 그래서 1개 이렇게 팅 해가지고 팅 튕겨가지고 했는데 못 맞춰서 그럼 2번째 거를 팅 해서 오면 첫 번째 거가 이미 튕겨서 나한테 왔지. 그러면 2번, 3번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누워서 팅, 틱 끄고 그럴 정도로 사람은 되게 게을러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라도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의식적으로라도.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계속 늘어지고 편하게 되게 돼 있어.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저도 그 백수 생활을 하기 전까지는 많은 선생님들 혹은 많은 뭐 인생의 선배들 혹은 아니면 그 어른들의 말을 들어서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어. 배워서 알고 있었어. 근데 삶으로는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나는 그러한 뭐 백수 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백수 생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삶으로 경험해보고 나서야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야. 뭘 갖고 있어? 내 삶의 경험에서부터 나왔으니까 현실성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설득력을 가지고 있죠. 내가 직접 해봤으니까. 자, 그래서 이 어머니의 그릇이라는 작품에서는 우리는 그릇이라고 표준어로 배웠어. 이성적으로 알고 있어. 근데 이 그릇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를 몰랐어. 그런데 어머니는 비록 그릇이라고 방언을 사용을 하시지만 그 그릇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를 알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사랑과 정성으로 보여줬단 말이야. 삶으로 보여줬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배우느냐, 이쪽으로 배워서 실천을 하느냐 차이였던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자, 일단 저 뒤쪽을 볼게요. 보기 먼저 볼게요. 그릇은 물을 담고 음식을 담는 사물을 이르는 말로. 야, 내가 약간 목 돌아온 것 같지 않냐? 괜찮아? 우리와 늘 함께 존재한다. 이 시의 화자에게 어머니의 그릇은 평생 자식을 위해 따스한 정성과 사랑의 음식을 담아낸 것으로 사전적 의미, 우리가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표준어로 받아들이는 그릇과는 다른 거야. 이쪽이 아니라 이 그릇은 어머니가 삶으로, 마음으로, 사랑과 정성으로 보여준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그릇이라는 사전적 단어 이상의 것을 담고 있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살아온 삶의 진정성을 담고 있는 그릇을 보며 화자는 시인으로서의 자신을 성찰하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요 보기에서 건져내야 할 점은 이성적인 혹은 아니면 어떤 사전적인 것과 그 다음에 그 삶의 경험 혹은 아니면 진정성이 담긴 것의 차이를 이 화자가, 이 시인이 뭐 했고? 깨달았고, 그래서 무엇을 하게 돼서 깨달았으니까 자신의 기간의 삶을 성찰, 반성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건져냈으면 이 작품을 읽어나가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봅시다. 어머니는 그릇이라고 쓰고 읽으신다 라는 얘기죠. 자, 이 그릇, 요게 어머니의 언어이자 사실은 사투리인 거예요. 방언이죠. 그릇은. 근데 그릇이 아니라 그릇이 다른 말이지만, 자, 이 그릇 삼각형으로 표시할게요. 왜냐하면 이 그릇은 뭐가 없어? 삶의 체험이나 아니면 마음이 담겨있지 않아. 그냥 뭐일 뿐이야? 사전적인 표준어일 뿐이야. 표준어일 뿐이야. 되게 차가운 단어인 거야. 자, 그릇이 바른 말이지만 어머니에게 그릇은 그릇이다. 물을 담아오신 어머니의 그릇을 앞에 두고 그릇 중얼거려 보면, 여기에서 그릇은 일단 소리를 흉내는 말이니까 음성상징어예요. 근데 이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이 그릇이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뭐가 드러나죠?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이 드러나게 돼요. 왜냐하면 이 그릇에 담긴 물이 평안한 수평을 찾고, 자, 이 평안한 수평이라는 거 표시를 해놓으시고, 그게 요거랑 이어지는데, 이 그릇이라는 것과 이어지는데, 평안한 수평을 찾고 어머니의 그릇에 담겼던 모든 것들이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했다.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했다 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어. 그릇이라는 녀석은 어떻고 어떻다라고? 어떠한 평안 혹은 뭐 안도감 혹은 아니면 안정감, 평화 쪽이랑 연결해요. 마음의 평화, 안정을 주고요. 게다가 따뜻함이 들어있다는 건 어머니가 그릇을 데펴다 줬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 그릇 안에 그쵸,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그릇이라는 단어는 어머니가 사용해 오신 거다 보니까 진짜 이 어떤 매체가 아니라 이 사물을 의미하는 그릇이라는 사전적 의미와는 전혀 다른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개념을 가진 단어가 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어디 가서 따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깨닫고 있으니까 어떤 어조예요? 내가 기존에 눈치채지 못했던, 내가 기존에 신경 쓰지 않았던 걸 그제서야 깨달았어. 성찰적 어조라고 얘기를 해요. 성찰적 어조 혹은 고백적 어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걸 몰랐구나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나와요. 나는 화자가 되죠. 나는 학교에서 그릇이라 배웠지만, 그 부분, 나는 학교에서 그릇이라고 배웠어. 아이, 엄마 그릇이 아니라 그릇이라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뭘로 배운 거야? 이쪽으로 배운 거예요. 그쵸?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통해 학습을 통한 언어라는 얘기야. 이건 굉장히 이성적인 부분이죠. 근데 어머니는 인생을 통해 그르기라 배웠다. 인생을 통해 그르기라 배웠다라는 거는 요거 같은 경우는 삶을 통해 배운 게 아니라 깨우친 거죠. 깨우친 언어인 거예요. 굉장히 이성적입니까? 감성적입니까? 오케이, 감성적이죠. 나는 이랬는데 엄마는 이랬다. 서로 뭘 이루고 있어? 짝을 이루고 있으니까 무슨 법? 오케이, 대꾸법. 이 거기에 사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내가 담는 한 그릇의 물과 어머니가 담는 한 그릇의 물은 다르다. 왜요? 내가 담은 한 그릇의 물은 뭐가 없어? 그렇죠, 마음이 없어. 사랑과 정성이 없어. 근데 어머니가 담아주신 한 그릇의 물은 마음과 정성과 사랑이 잔뜩 담겨져 있어. 그래서 서로 어떻게 돼요? 대비돼요. 그 두 녀석이 대비가 되고요. 그게 계속 이어져요. 말 하나가 살아남아 빛나기 위해서는 말과 하나가 되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 말과 하나가 되는 사랑이 어머니 그게 뭐냐면 어머니의 그릇이라는 단어인 거죠. 이 어머니의 그릇에는 뭐가 담겨 있으니까?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으니까. 이 진정성이 담겨 있으니까. 그릇이라는 사전적 어휘만으로는 담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담겨 있어요. 진정성, 사랑, 정성 이런 것들. 자, 그래서 하나가 되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 말을 만드셨고 그릇이라고. 그렇죠? 만드셨고 나는 또 대비가 되죠. 뭐라고? 어머니는 삶